안녕하세요.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FL 잡박사전의 에디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위클리 NFL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저희가 이미 2번이나 방송을 했지만 리걸 템퍼링 기간 때 본격적으로 엄청난 계약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저희가 어떻게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팀별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포지션별로 어떤 주요한 꼭지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좀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선수가 특정 포지션에서 특정 순위의 몸값을 받게 되었다. 이런 정보가 저희가 순위를 말씀드릴 때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오늘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해 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순서는 디펜스 쪽부터 다룬 다음에 오펜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디펜스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디펜스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큰 딜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 또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 굵직굵직한 계약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GM들이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번 FA 클래스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았던 게 디펜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펜스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에서도 저희가 일단 트렌치, 이 디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또 주요한 계약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테이블과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요. 바로 밀튼 윌리엄스죠. 그래서 제가 밀튼 윌리엄스 뉴스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즈 게럿, 맥스 크로스비 등 기존 소속팀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도 있지만 이 규모가 큰 FA 이동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글스의 슈퍼볼 우승 멤버 중에 주요 선수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슈퍼볼이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그런 시점인데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큰 연봉을 받으면서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이번 FA 시장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최대어였고 그리고 그 최대어가 FA 시장의 가장 큰 손 패트리어츠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글스에서 제일런 카터 옆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죠.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7개의 색 그리고 9개의 태클 포로스를 기록했고 기본적으로 갭 컨트롤 능력뿐만 아니라 패스러시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넥스트젠 스탯에 따르면 12.5%의 프레셔를 생산해냈고 이는 리그 탑5에 해당하는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어쨌든 조던 데이비스라는 선수보다 더 많은 스냅을 소화하면서 사실상 넘버2 라인맨이었고 이 선수의 어떤 존재, 이 선수의 갭 컨트롤 능력, 패스러시 능력들이 어쨌든 박스를 가볍게 하는 이글스 스킴의 어떤 핵심과도 같았죠. 그래서 밀튼 윌리엄스가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그것대로 가장 큰 돈을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넘버2 라인맨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밀튼 윌리엄스는 풀타임 스타터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톰 브레디보다도 많은 그런 연봉을 패트리어츠에서 받게 되었죠.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약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패트리어츠는 그만큼 이 밀튼 윌리엄스라는 선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마이크 브레이블 헤드코치는 인터뷰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던 것보다 더 많이 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 이것은 굉장히 자명해 보여요. 그렇죠. 이적 시장 사실 초반에 펜서스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이내 패트리어츠와 계약했다는 정정 뉴스가 나왔죠. 기본적으로 셀러리 캡에 여유가 많은 패트리어츠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하이제킹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연평균 2,600만 달러라는 연봉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패트리어츠 역사상 가장 큰 계약 규모고 이거는 톰 브레디 시대 이후에 쿼터백이 몸값이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각설하고 윌리엄스의 계약 구조도 굉장히 팀 친화적인 것 같아요. 사이닝 보너스가 2,400만 달러로 굉장히 적고요. 베이스 샐러리가 3, 4년 차에 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서 팀 입장에서는 1, 2년 써보고 3, 4년 차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좀 쉽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미래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또 이 계약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 출신이죠. 그리고 아직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프라임 타임에 다다르지 않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인 5개의 색을 기록을 했고요.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당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이 라인의 뎁스는 리그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뛰는 선수에게 패트리어츠가 제시하는 만큼의 금액을 줄 수 있는 이글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서스 역시도 패트리어츠가 준 돈만큼 챙겨줄 수가 없었죠. 그만큼 총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강화에 사활을 건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윌리엄스는 주전으로서 훨씬 더 많은 스냅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이 맨 커버리지 헤비 이 디펜스에서 기본적으로 압박을 넣지 못하는 디펜시브 라인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세컨더리까지 무너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특히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의 탤런트는 뭐 크리스티안 바모가 어떤 이 기존에 아팠던 이 혈전이 재발하면서 그 어떤 팀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모의 복귀가 현재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 게 없는 가운데 밀튼 윌리엄스는 뭐 제이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1번 이 디펜시브 태클로 활약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글스에서는 사실 뭐 조던 데이비스, 뭐 오존 뭐 이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로테이션 개념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뭐 진짜 70%, 80% 스냅을 소화하면서 제대로 돈값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받으면은 70% 80% 뛰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 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 역시 한번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테랑들의 두 번째 기회라는 테마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앨런, 제이번 하그레이브, 그레이디 제롯이 팀을 옮겼어요. 특히 제롯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팀을 옮기지 않을 것이다, 평생 여기서 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팀을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이 셋 다 30살이 넘긴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이 보통은 시장에서 외면받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명 모두 이름값으로만 따지면 뭐 리그 탑급의 디펜시브 태클들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노쇠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부상도 있고 어떤 대규모 계약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로 전 소속팀들에게 방출을 당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소속팀을 찾게 됐습니다. 뭐 앨런과 하그레이브는 바이킹스로 갔고요. 제럿은 베어스, 시카고 베어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제 모두 NFC 북부로 갔다는 점이 재밌죠. NFC 북부 4개의 팀, 이 패커스, 라이언스, 베어스, 바이킹스 모두 강력한 런게임에 오펜스 기반을 두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특히 패커스와 라이언스 지난 시즌 런게임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잖아요. 다음 시즌도 아마 같은 색깔을 유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킹스와 베어스, NFC 북부 팀들은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풀린 나름 스타급 디펜시브 태클들을 꽤나 큰 돈을 주면서 바로 데려오면서 여기에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나단 앨런 같은 경우에 높은 연봉 그리고 제한된 생산성, 포지션 중복 여기에 최근 불거진 이 부상으로 인한 내구성 이슈 때문에 결국 방출이 되었죠. 이 나이도 꽤 있지만 건강만 하다면 내각에서 패스러시 그리고 런 디펜스에서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해요. 그리고 브라이언 플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테랑들을 다루는데 정평이 나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재미있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저번 하그레이브를 빠르게 잡은 것도 그동안 보여줬던 바이킹스의 GM 크웨시의 오프시즌에 보여줬던 선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상, 나이 등 약간의 이슈가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퀄리티가 있는 베테랑이라면 좋은 가격에 합류를 시켜서 일단 라인의 안정감 그리고 로테이션을 구축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전략 요거는 굉장히 좀 잘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이너스의 단장인 존 린치는 하그레이브의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이킹스의 제안이 더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그레이브 그리고 앨런의 합류는 이 기존의 해리슨 필립스의 스냅스를 줄여서 지난 2시즌 동안 과도하게 부담이 주었던 부분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이 필립스는 이 선수가 조금 더 잘하는 러싱 시츄에이션에서 더 기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패싱다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 바이킹스가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시즌 엣지 탤런트에 비해서 뭐 해리슨 필립스, 조나단 블라드, 뭐 제리 틸러리로 이어지는 이 인테리어 라인은 나름 엣지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런 디펜스에서 어떤 수치에서는 굉장히 좋은 팀이었던 것은 맞지만 특히 작년 라이언스와의 2경기에서 322 러싱 야드를 허용한 점
이거는 분명히 이번 오프 시즌에 이 스스로 뭔가 발전해야 할 점이라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킹스는 더 높은 곳, 단순히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니라 더 높은 곳, 디비저널 라운드, 챔피언십, 슈퍼볼 이런 것을 위해서 더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을 보이고요. 사실 이로써 뭐 반긴켈, 조나단 앨런, 해리슨 필립스, 제본 하그레이브, 조나단 그린하드 사실 뭐 이름값만 보면 정말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 그룹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NFC 북부 팀들은 이제 다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업이 완성이 됐고, 이거는 이 기저에는 역시 제이님 말씀대로 이 크웨시 단장의 정말 빠른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플레이오프 성적의 아쉬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크리시 아드포멘사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오프 시즌에서도 바이런 머피 그리고 에런 존스라는 팀의 진짜 핵심 자원들을 잔류시킴과 동시에 O라인 그리고 D라인 이런 트렌치에 대한 보강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바이킹스는 정말 오랜만에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디펜시브 라인 중에 하나를 다시 구축하게 됐거든요. 2017년 시즌 이후로 오랜만이라고 보는데 이 건강하다라는 조건만 잘 갖추게 된다면 이 디펜시브 라인은 정말 무섭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두 팀. 네. 그래서 뭐 베테랑들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이런 한 포인트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자, 다음은 또 이번 FA 시장의 또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오버페이. 이 제이번 킬로 그리고 터션 와튼에 대한 요 계약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제이번 킬러가 이제 3년 4,500만 달러, 터션 와튼도 연평균 1,500만 달러 계약 수준을 맺으면서 각각 커맨더스 그리고 팬서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 동시에 이 팬분들이 오버페이라는 비판들이 꽤 많았어요. 제이번 킬러는 1라운드 출신이지만 부상 그리고 성장 둔화의 이유로 사실 나이너스에서 버림을 받고 제츠로 갔던 선수였고, 터션 와튼은 이제 언드래프트 출신으로 사실은 크리스 존스, 뭐 칼라프티스 같은 이 칩스 디펜스의 어떤 스타 선수들 사이에서 뭐 우산 효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고, 사실은 인지도가 굉장히 적었던 선수라 기본적으로 오버페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즌 오프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 꽤 비싼 값이라는 점을 지울 순 없죠. 하지만 그렇죠. 뭐 NFL을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몸값이랑 선수의 실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이 몸값에는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이러한 몸값들도 시장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 시즌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지금보다 한 살 어린 에릭 암스테드, 칼레스 캠벨, 크리스 존스, 조나단 블라드, 마리우스 어스트, 레너드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FA였던 시즌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어떤 네임드적인 측면 또는 선수들의 퀄리티 측면에서 많이 좀 한 단계 내려왔죠. 그런데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을 팀들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셀캡이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들의 몸값도 그에 맞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저희가 어떤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1,500만 달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실 이 시장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항상 대우를 받는 포지션 늘 이 3테크 디펜시브 태클들이잖아요. 즉 패스러시라는 능력에 있어서 더 좋은 가치를 매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이번 킬러는 분명 기대만큼 1라운드 17번 이 픽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지만 어쨌든 제츠에서 이 3테크 패스 러셔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맨더스는 뭐 조나단 앨런을 방출함에 따라서 이 퓨어한 패스러시 디펜시브 태클, 패스러시에서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디펜시브 태클이 필요했고, 뭐 킬러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사실 이 댄 퀸이라는 코치, 뭐 프랭키 루브를 활용하는 것처럼 사실 이 프론트 세븐 선수들에게 뭐 갭을 컨트롤하거나 투갭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원갭 시스템이라고 하죠. 갭을 뚫고 들어가는 갭 페넨트레이션을 좀 굉장히 많이 주문하는 코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킬러는 여기에 매우 적합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뭐 갭 컨트롤하고 런 디펜스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이는 선수는 맞지만 어쨌든 갭을 뚫고 들어간 능력 하나만큼은 발군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딜이 성사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뭐 다이런 페인, 조니 뉴튼이라는 나름 좋은 디펜시브 태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맞는 스킴에서 포텐셜을 만개하기에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거 의견 첨언하기 전에 요
채팅창에 나온 의견에 그냥 제 의견을 살짝 좀 더해보면은 셀캡이 오른다는 거랑 전체적으로 몸값이 오른다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러닝백이죠. 요 정도로 셀캡이 오르면 러닝백 평균 몸값이 올라야만 해요. 하지만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셀캡이 오르는 것과 포지션들의 평균적인 몸값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저는 에디님께서 주신 의견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인사이드 디펜시브 태클 중에 특히 3태클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이브리드라는 룰을 많이 부여받거든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운동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춘 선수들이 해당 얼라이먼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수들이 존 블리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따금씩에 이 선수들이 아예 밖으로 빠져서 뛰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다재다능함과 굉장히 극한의 운동 능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셀러리 캡 상황뿐만 아니라 역할의 중요성이 반영이 돼서 이게 같이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런 게임이 다시 부활하면서 이제 디펜시브 태클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또 몸값이 오르는 시기가 왔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오프볼 라인베커들 그리고 세이프티들 요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면 현재 오펜스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리그의 디펜스 시장은 어떤 포지션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하면은 조금 더 맞는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캐롤라이나 팬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백인 제이시 온의 계력도 그랬지만 이 니즈에 부합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4,500만 달러지만 인센티브는 그러니까 왓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왓튼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4,500만 달러짜리 계약이긴 하지만 요게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5,4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막대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칩스 팬분들도 약간 놀라셨을 거예요. 왓튼이 이 정도 받는다고? 라고 놀라실 것 같은데 이 왓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죠. 상대적으로 언더 사이즈예요. 근데 패스 러셔 자체는 굉장히 능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많이 이렇게 스텝업한 부분이 좋은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스냅도 60% 이상을 상회를 했고 일단 스페셜팀에서도 계속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런 스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패스 러셔로서 더 많은 스냅을 받으면서 이런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샐러리 캡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팬서스의 캡 그리고 계약을 관리하는 브렌튼 티리스 이 인사가 왓튼과 캔자시티에서 함께 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막 무지성으로 계약을 했다. 우리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지를 거야. 요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름값이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 이미 어떻게 보면 포텐을 완전히 터트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잭을 지금 8.5개를 기록했거든요. 이 디펜시브 태클이 거의 9개 가량의 잭을 기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현재 리그에서 이 정도 생산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팬서스에는 이제 데릭 브라운이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조금 잊혀져 있는데 어쨌든 리그 최고의 이 노즈 태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왓튼 또한 이 3테크 디펜시브 태클로서 어쨌든 패스 러셔에서 칩스 시즌과 유사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뭐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도 굉장히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중이잖아요. 맞아요. 크리스 존스가 지금 3,175만 달러를 받고 크리스티안 윌킨스가 2,750만 달러, 뭐 밀튼 윌리엄스가 이제 2,600만 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킬러와 왓튼 전체를 보면 한 20위권 수준이거든요. 포지션 전체를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오버페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수준에 맞게 그 기대치에 맞게 오히려 더 좋은 팀적으로 더 좋은 계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킥식스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렌치는 원래 풋볼의 근본이라 풋볼은 트렌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엣지 포지션 어떤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의 이동이 있었고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어떤 많은 보상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시 스웨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앞서서 보여드린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가장 큰 규모의 딜을 체결을 했죠. 조시 스웨트과 카디널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나단 게논과 몬티 오센포트는 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팀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패스러시에 대한 보강, 이를 위해서 적합한 자원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시 스웨과 조나단 게논은 이미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죠. 이미 두 선수와 코치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웨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동안 두 자릿색을 기록한 게 단 한 시즌, 이게 2022 시즌인데 이때가 조나단 게논과 함께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시 스웨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요걸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엣지 포지션은 뭐 마일스 게러, 트레이 핸드릭슨, 뭐 최대어들이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풀리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FA 시장은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래도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시 스웨시 카디널스의 이제 연평균 1,900만 달러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시 스웨시 사실 7년간 이글스에서 활약을 했고, 특히 4년간, 최근 4년간 33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뭐 아주 S급 선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매우 수준급의 활약을 했어요. 거의 한 시즌에 뭐 9개, 평균 8개에서 9개 색을 기록한 선수고요. 특히 지난 시즌 슈퍼볼에서 보여준 이 충격적인 활약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폼이 절정에 달아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FA에서 뭔가 압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쉽게 2천만 달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엣지 클래스가 또 좋다고 평가가 많기 때문에 2천만 달러를 넘기지 못한 거는 뭐 이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1,900만 달러 수준은 뭐 팀에게도 매우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엣지 포지션도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S급이 아닌 선수들이 이제 쉽게 2천만 달러를 넘게 받고 있는 시점에서 뭐 이 1,900만 달러 계약은 뭐 충분히 줄 수 있고, 팀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계약이다, 오히려 해자 계약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자 계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조나단 게논과 몬티 오센포트 체제에서 단행한 가장 큰 FA 딜이었어요. 가장 큰 규모의 딜이었어가지고 진짜 화끈하게 질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조시 스웨 같은 경우는 28세죠. 슈퍼볼에서 성과를 저도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몸값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선발로 활약해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다리우스 로빈슨 그리고 BJ 오줄라리 이런 선수들에게는 아직 성장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해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웨트 합류는 더 큰 안정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젊은 엣지 러셔들의 성장을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카디널스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카디널스의 드래프트를 보시면 뭔가 이해가 됩니다. 최근 드래프트에서 카디널스가 가져가는 전략, 가장 높은 픽으로 오펜스를 뽑고요. 데이 2, 뭐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주로 디펜시브 라인을 보강하는, 어찌 보면 펠컨스와 나름 유사한 전략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뽑은 선수들 뭐 캐머런 토마스, 마이제이 샌더스, BJ 오줄라리, 데리우스 로빈슨 꽤나 많이 뽑았어요. 최근 2, 3년간.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해준 선수가 지금 케이스가 없고요. 지난 시즌에 카디널스의 탑 엣지는 이제 2021년 오프볼 라인베커로 뽑혔던 이 제이븐 콜린스였거든요. 그만큼 현재 카디널스의 이 엣지 포지션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고, 드래프트에서 나름 높은 픽으로 투자했던 선수들이 성장을 해주지 못한 탓에 조시 스웨시라는 존재, 정말 즉각적으로 10개 언저리의 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갈증, 드래프트에서의 어떤 갈증을 해결해주기 아주 좋은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활약 기대하겠고요. 자, 다음은 여기도 오버페이 논란이 있는 선수들이 있죠. 검증된 이 베테랑 엣지 러셔들의 이동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마커스 로렌스도 장기간 머물렀던 팀을 떠났고, 조이 보사도 샌디에고 시절부터 함께했지만 결국 차저스를 떠났어요. 이 프로 선수로서 직업 윤리에 좀 의문점이 들었던 하산 레딕, 뭐 작년에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새 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마커스 로렌스는 이제 시옥스로 갔고, 하산 레딕은 버커니어스로, 조이 보사는 빌스를 향했죠. 재밌는 거는 이 세 명의 선수들의 계약 규모가 좀 연평균 계약 규모가 나름 비슷합니다. 그래서 드마커스 로렌스는 이제 거의 33살에 접어드는 상황이고, 하산 레딕은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홀드아웃의 여파로 인해서 폼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지난 시즌 10경기 출전해서 색 1개밖에 기록을 못했고, 뭐 필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이 보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상 이슈가 많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위험성이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마커스 로렌스 계약이 떴을 때 이제 제이님과 연락하면서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약 중에 어떤 계약이 좀 가장 좋고 어떤 계약이 최악인지 한번 의견을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리액션을 했나 보군요. 이 드마커스 로렌스 마음에 같은 안 경우에는 뭐 어떤 가격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감정적이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드마커스 로렌스는 다가오는 4월이면 33세가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18 시즌 이후로 6.5개 이상의 색을 기록한 적이 없거든요. 이때 마이카 파슨즈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생산성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아니다. 분명히 전성기는 꺾였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해서 경기를 몇 경기 못 치렀죠. 4경기 치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수를 왜 데려갔을까를 고려를 하다 보면은 드마커스 로렌스는 여전히 라커룸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패스러시에 대한 에너지는 부족하기는 하나 어떤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라는 조건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시애틀의 헤드코치인 마이크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 풍부한 로테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코치거든요. 그리고 퓨어한 엣지를 보강하기보다는 지난 시즌에 드레먼트 존스가 했었던 롤을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봐도 일단 드마커스 로렌스 비싸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 부상이 있었고 좀 더 좋은 생산성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저 돈을 받는 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신에 이 마이크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황혼기를 넘어선 카일 벤 노이를 부활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존 슈나이더가 좀 과감하게 치른 30대로 넘어가는 레너드 윌리엄스의 계약이 잘 됐잖아요. 지난 시즌 레너드 윌리엄스는 저는 레너드 윌리엄스 무조건 올 프로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컨드 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스가 터진 부분들 마이크 맥도날드가 카일 벤 노이를 부활시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딜이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시옥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아덴 더드 이 코치 같은 경우에는 드마커스 로렌스가 굉장히 친밀했던 코치거든요. 그래서 이 로렌스가 인터뷰에서 더드가 카우보이스에서 D라인 코치를 할 때 정말 밀접한 관계였고 더드가 코디네이터가 아니었다면 본인은 시애틀에 왔을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로렌스의 어떤 개런티 금액 1,800만 달러 정도로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개런티를 낮추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최대한 낮춘 계약을 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산 레딕, 조이 버사도 사실은 뭐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년 계약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 뭐 해볼 만한 계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저 개인적으로 3명 중에 누가 가장 좋은 계약인가라고 보면 저는 그래도 조이 버사인 것 같아요. 3명 중에 가장 보여줄 업사이드 이게 가장 일단은 좋은 선수고 어쨌든 건강만 하다면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선수이다 보니까 심지어 버팔로 빌스는 본 밀러를 영입했을 때처럼 뭔가 6년 계약 막 이렇게 100만 달러 1억 달러 넘는 막 그런 대규모 계약을 또 준 것도 아니다 보니까 1년 1200만 달러라는 이 조이보사 계약 이거는 이 3명의 계약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어떤 각 팀의 팬 입장이라고 했을 때 마음에 드는 계약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나마 저도 조이보사. 그래서 이 원맨팀 레전드가 아닌 이상 저 나이 대 선수들에게 3년 주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이보사 같은 경우에는 패싱다운 상황에서 믿을 만한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저도 똑같이 요거 스크립트를 이렇게 썼는데 본 밀러의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뭐 굉장히 영리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장부에 적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염가의 계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요 중에서는 보사가 괜찮은 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자 코너백. 비싸다 비싸. 코너백 몸값 이거 맞나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 선수들이 저만큼 받는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저희가 천천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펜서스에서 시작을 끊었죠. 이 제이시 온에게 단연 1억 달러, 연평균 2,500만 달러 계약을 주면서 불을 지폈고요. 이제 FA에서 코너백들 소식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정도를 받는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발표 당시에 이제 바이런 머피 3년 6,600만 달러, 칼튼 데이비스와 차바리어스 워드는 3년 6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연간 금액들이 이제 인센티브로 다 빠지면서 지금 연평균 금액이 1,800만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는 그나마 좀 싸졌다 느낌이지만
그래도 비싼 것 같습니다. 저는. 그쵸. 좀 리시버의 시장 가격 트렌드에 맞춰져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음표가 많이 붙는 딜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콜츠의 새롭게 주의봉을 잡은 루 아나루모는 벵갈스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하게 됐죠. 제가 후술하겠지만 세이프티인 캠 바이넌, 여기에 차바리어스 워드까지 합류를 시키면서 좀 경험이 많은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합류로 좀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드는 그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세컨더리 상황이긴 해요. 사실 콜츠의 가장 큰 문제, 지난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거스 브래들리의 철진한 그리고 뻔한 디펜스 콜링이 저는 가장 큰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세컨더리의 어떤 탤런트 업그레이드는 필요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대상이 차바리어스 워드인 건 조금 의아합니다. 작년에 나이너스 디펜스 사실 최악이었죠. 팀 전체가 부진했다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차바리어스 워드의 부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다른 코너백이었던 르노와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한 구멍이었고요. 맞아요. 22-23 시즌 사실 리그 최고의 코너백 중 한 명이었던 능력을 감안을 한다면 지난 시즌은 좀 많이 충격적인 퇴보를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장점이었던 이 맨 커버리지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 선수여서 이게 콜츠가 워드에게 이제 1,800만 달러씩 주면서 거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2,000만 달러인데 이 계약을 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22-23 시즌에 보여줬던 그 좋은 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맨 커버리지 스킬은 사실은 한번 이렇게 삐끗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은 거이기도 해서 이게 그 전에 폼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차저스 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패트리어츠는 수비만 데려오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밀튼 윌리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트리어츠는 지금 디펜스에 대한 대대적인 강화에 힘을 쓰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칼튼 데이비스에 대한 딜 역시 그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맨 커버리지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반대편에서 확실하게 와이드 아웃, 여기서 이제 상대의 1번 또는 2번 리시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몸값, 이제 그 중에서 개런티가 상당하거든요. 이 개런티 금액에는 다소 물음표가 붙는 것은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칼튼 데이비스는 사실 굉장히 좋은 피지컬과 사이즈를 바탕으로 이 프레스 맨 커버리지의 강점을 또 가진 선수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라이언스의 어떤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킴에서 야드 허용은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맨 헤비 커버리지에서는 어찌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야드를 많이 허용하는 거. 그래서 그걸 고려해도 사실은 패트리어츠가 추구하는 디펜스, 굉장히 맨 커버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또 디펜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스킨핏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워드의 계약에 비해서는 저는 그나마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이해 안 가는 계약은 이 자이언츠의 폴스 나디버 계약이에요. 사실 폴스 나디버는 이 매우 확실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존재거든요. 지난 두 시즌 이제 22경기에서 무려 7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28개의 패스 브레이크업을 기록했을 만큼 이 볼 스킬 그리고 여기서 기반으로 한 플레이메이킹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근데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죠. 세인츠 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스 나디버의 이 DPI 정말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이 2021년부터 페널티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DPI 그리고 홀딩 페널티는 24개를 기록하면서 전체 1위를 기록 중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이언츠가 지난 시즌 이 디온테 뱅크스 1라운드 코너백이 꽤나 고전했던 것을 고려하면은 이 폴스 나디보까지 데려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진짜 뭐 아니면 도식의 계약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한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이언츠는 이 아디보 같은 스타일이 노릴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칼튼 데이비스나 DJ 리드 같은 좀 커버리지의 강점을 가지고 뭔가 플로어적으로 안정이 된 선수를 노리는 게 맞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글쎄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계약이 정말 대박이 될지 혹은 폭망이 될지는 시즌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맞나? 였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DJ 리드는 완전히 반대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 커버리지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레본 딕스가 완벽하게 요러한 유형의 대표적이고 가장 성공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디보는 페널티가 너무 많아요. DPI뿐만 아니라 요걸 안 불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플레이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죠.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프 시즌에 대놓고 우린 세컨더리 보강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강에 가장 많은 자원을 쓴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리지언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코칭 스태프 인사가 좀 있었어요. 디펜시브 백 코치인 제롬 핸더슨 그리고 세이프티 코치인 마이크 트레이어를 해고한 것인데 지난 시즌 세컨더리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아디보 같은 경우에는 24시즌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기 전까지 분명히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어요. 다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반칙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근데 세인츠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디보가 뭐 반칙으로 인해서 아쉬운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 FA 시장에 들어갈 때 내부에서 세인츠 내부에서는 아디보를 잡으려고 했었대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막 의견이 막 완벽하게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요 제안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사이에 뉴욕 자이언츠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젊은 코너백을 상당한 어떤 규모의 계약으로 영입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세인츠는 비슷한 시기에 체이스 영에게 굉장히 높은 금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의 어떤 급여를 주면서 계약을 안겨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디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잡을 여력이 없는 부분 역시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당한 금액이죠. 비싸죠. 안 비싸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디보가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이 코너백의 선수 생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커리어가 아직 좀 초반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해할 수는 있다. 비싼데 이해할 수는 있다. 오케이. 니네 세컨더리 진짜 당장 고쳐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그나마 얘만한 선수 뭐 없고 뭐 그런 점 고려를 한다면은 코너백 보강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계약 중 아디보, 데이비스, 워드, 머피의 계약 중에서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돈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바이런 머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피는 사실은 분명 맨 커버리지의 강점을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볼 호킹 능력을 통해서 사실 플로레스 디펜스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다른 팀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이 플로레스 디펜스 바이킹스에 남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사실은 바이킹스가 매년 인센티브 금액을 400만 달러를 측정해서 이 어떤 동기부여도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3년 6,600만 달러가 아니라 1,200만 달러가 어쨌든 인센티브로 빠지는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머피 바이킹스 굉장히 잘 잡았다 이런 판단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스 오프 시즌 들어오고 나서 이제 플레이오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바이런 머피 잡겠다라는 의사를 대놓고 밝혔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플로레스도 인터뷰를 보면은 계속 머피가 얼마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지를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진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규모 자체도 시장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잘 체결됐다라는 그런 판단 저도 에디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스는 이 바이런 머피라는 핵심 자원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에서 보강해야 될 추가 자원을 좀 더 확보를 하게 된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머피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다재다능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플래기 메이킹 능력 이것도 당연히 출중하긴 하지만 바이킹스의 디펜스 필름을 살펴보면 머피는 뭐 슬롯, 바운더리, 박스 포지션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딥 세이프티까지 수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롤에 대해서 이 머피는 기꺼이 이 해당 롤을 받아들이고 존 커버리지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면서 플로레스의 주문을 잘 수행해낸 역할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켄 바이넘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서 다운필드에서 머피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리슨 스미스까지 뭐 결국에는 잔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오버페이 논란이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죠. 패커스가 코너백 네이트 홉스를 데려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패커스의 가장 큰 니즈 코너백이었는데 이거를 결국 FA로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홉스도 지금 다른 코너백처럼 오페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패커스가 이 자이르 알렉산더를 트레이드하고자 했던 이유도 결국 자이르 알렉산더의 내구성 때문이었거든요. 이 선수가 받는 돈에 비해서 경기를 너무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치워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네이트 홉스도 그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6경기를 결정했고요.
최근 3시즌간 풀타임 소화한 적이 없는 코너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팀이 또 이런 이슈가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는 점에서 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개런티 금액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다른 코너백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4명의 코너백들에 비해서 연평균 금액이 쌀 뿐만 아니라 개런티 금액이 지금 1,600만 달러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총 4,800만 달러 중에 지금 단 33%만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을 싸게 써보고 뭐 내구성 문제가 있다, 그럼 그만 방출하면 그냥 그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1,800만 달러를 현재 받게 되는 뭐 아디보라던가 워드라던가 머피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이 홉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실링은 사실 그렇게 낮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적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요인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출신의 인사들이 패커스에서 잘 정착한 케이스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를 갖고 선택한 계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키션 닉슨, 조시 제이콥스, 진짜 팀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코치인 리치 비사치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이트 홉스 같은 경우에는 리치 비사치아와 굉장히 인연이 강한 그런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홉스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레이더스 출신들이 그린베이에서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이뤄낸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비사치아와 관계가 굉장히 좋고 패커스를 선택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이트 홉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금방 풀리긴 했는데, 당시 임시 헤드 코치였던 비사치아가 잘 선수를 포용해 줬다고 해요. 외부의 어떤 이런 이슈들을 알겠는데 일단 훈련 열심히 하고 우리 팀의 선수니까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달래줬다고 해요. 그래서 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패커스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이 열린 상태로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전했고요. 네이트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백으로서 뭐 인사이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슬롯도 쓰는 거죠. 인사이드 또는 아웃사이드를 모두 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동시에 멘탈리티가 굉장히 터프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전에 이제 키션 닉슨, 제이콥스가 정착했던 것처럼 홉스 역시도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베커 그리고 세이프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선수들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트레버 모리그에 대한 이적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FA 시장에서 타깃으로 삼았던 주요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좀 놓쳤죠. 돈 싸움에서 좀 진 건데, 이 세컨더리의 보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2024 시즌 리그에서 가장 부진한 수비력을 보였을 때 디펜스를 보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 아니면 잇몸인 것처럼 일단 세컨더리라도 확실하게 보강을 하자라는 입장의 접근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서스는 지난 시즌에 준주전 세이프티로 뛰었던 선수들 5명 중에 4명이 FA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제이시온에 대한 굉장히 막대한 계약을 안기면서 NFL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디펜시브 백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트레버 모리그에 대한 계약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뭐 저스틴 리드, 탈라노아 후판가, 제번 홀란드 같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팬서스는 결국 모리그를 선택을 했어요. 모리그는 탄탄한 피지컬,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떤 터프한 멘탈리티를 가진 것이 강점인 그런 세이프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런스터퍼의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서스의 디펜스 지난 시즌 리그 최하위였고, 뭐 이 디펜스를 재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했고 좀 단순한 목표였죠. 그리고 감독이 이제 리암 코엔이 아니죠. 데이브 카날레스가 이제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팀에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 3개를 뽑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 디펜시브 라인, 세이프티, 와이드 리시버라고 직접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데이브 카날레스가. 그러다 보니까 프런트는 감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터션 와튼, 이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세이프티, 트레버 모리그를 그대로 보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디펜스는 사실 누구를 데려와도 업그레이드인 건 사실이고요. 모리그는 뭐 패스 커버리지가 아주 엘리트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박스 세이프티로서 블리츠 그리고 런 디펜스에서 아주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팬서스에서 굉장히 부족한 어쨌든 플레이메이커라는 부분에서 이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해서 뭐 3년 5,100만 달러, 연평균 1,700만 달러 계약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약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레버 모리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세이프티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관심을 받은 선수 바로 이 선수죠. 제본 홀란드. 그쵸. 요 선수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뭐 홀랜드가 자이언츠로 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홀랜드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작년에 제비의 맥키니를 왜 보냈어? 아니 맥키니 안 잡고 홀랜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폴슨 아디보 계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홀랜드 계약 자체는 좋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자이언츠의 GM 조 쇼엔이라는 인물은 개인적으로 드래프트도 나름 잘하고 이 조각조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옳은 결정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조각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하는 그런 GM 같아요. 팀의 어떤 방향성을 만드는데 좀 부족한 GM이 아닌가 싶어요. 뭐 바클리를 놓아준다거나 뭐 맥키니를 놓아준다거나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에 뭐 홀랜드를 데려온다거나 사실은 이게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좀 아쉬운 뭔가 2% 부족한 GM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에 뭐 타일러 누빈, 앤드루 필립스 뭐 좋은 세컨더리를 뽑아놓고 가장 심각했던 이 런 디펜스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런 무브가 딱히 안 보였다는 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홀랜드 영입은 오케이. 근데 뭐 아디보 영입이 아니라 라인베커 혹은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을 영입하는데 돈을 썼다면 저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홀랜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돌핀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잘 해왔던 선수고 정말 커버리지, 뭐 런디펜스, 세이프티, 런디펜스 굉장히 잘하는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홀랜드 계약 자체는 좋다. 근데 아니 이럴 거면 제비의 맥키니 왜 보냈어? 라는 질문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본 홀란드 진짜 스킬셋이 다양한 선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운필드뿐만 아니라 수비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세이프티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바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라는 판단을 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소포먼 시즌에 들어가는 타일러 노빈과 함께 굉장히 좋은 세이프티 듀오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이언츠의 세컨더리가 젊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경험이 부족해서 일관성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는 공감을 해요. 뭐 이 경험이 문제였다면 그래서 맥키니 왜 안 잡았어? 맥키니 패커스 가서 미쳐 날뛰었는데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키니의 지난 시즌 활약을 보면서 진짜 배가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어쨌든 자원들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 코치인 마커드 마누엘에게 정말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 그래도 뭐 전임자인 제롬 헤더스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잘해야겠죠 이제. 네, 이제 어쨌든 도구들은 줬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젊은 선수 경험 쌓고 이제 소포머 시즌 잘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제 코치들의 역량에 달렸죠.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야, 덴버 브론코스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색깔을 가져오게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어떤 테마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펜스에서 쿼터백 문제가 어쨌든 이 팀은 정말 오랫동안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보닉스가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준 것이 이번에 덴버 브론코스가 FA에서 과감하게 디펜스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 벤스 조서의 공격적인 디펜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시즌이긴 했어요. 하지만 시즌 후반이 들어서 무너진 러싱 디펜스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저희는 와일드카드전에서 봤어요. 버팔로 빌스에게 영혼까지 털리는 러싱 디펜스. 이거 보면서 이거 무조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덴버 팬들뿐만 아니라 NFL에는 모든 팬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에 가장 필요했던 타깃들을 적절하게 보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후판과 그린로 경험 충분하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보였던 어떤 능력 검증됐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건강. 두 선수 모두 건강하다면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상태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전 나이너스가 어찌 보면 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풀려난 굉장히 질 좋은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벤스 조셉은 블리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디펜스였고 여기서 사실은 후판가와 그린로 굉장히 빛날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판가의 프라임 타임 가장 빛났던 순간은 역시 이 얼리다운에서 스냅 카운트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읽으면서 여러 러신 상황이든 패싱 상황이든 블리츠하는 순간이 가장 빛났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후판가의 어떤 영입은 굉장히 스킨핏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주전 라인베커 코디 바튼이 이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드래 그린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다라고 봅니다. 코디 바튼의 어떤 커버리지 약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고 동시에 어쨌든 프레드 워너 옆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선수를 데려온 거는 뭐 굉장히 덴버 프런트가 일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언급해주신 좀 건강에 대한 문제 이거는 그래도 적은 개런티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린로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후판가는 어쨌든 4,500만 달러 계약 중에 2천만 달러만 보장을 하면서 좀 그나마 어떤 부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점까지 저는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벤스 조셉의 디펜스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디 바튼 진짜 버려진 라인백커거든요. 근데 덴버 브론코스에 합류해서 이 선수가 진짜 한 3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증된 그린러가 와서 건강하게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런 디펜스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은 기대를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저스틴 리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8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저스틴 리드, 고향 루이지애나에 속해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죠. 이 칩셋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고 세이프티지만 롤에 따라서 뭐 런스터퍼, 패스러셔 그리고 커버리지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함이 매력적인 그런 카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인츠의 디펜스 역시도 전방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적합한 타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미스태클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상위 7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역시도 기대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리드의 딜을 살펴보면 연평균 샐러리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근데 좀 보장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팀의 연봉 구조상 베테랑들이 많이 떠날 것이 굉장히 좀 유력했었는데 일단은 타이런 매튜 팀에 잔류를 했죠. 그리고 캠 조던 역시도 팀에 잔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베테랑들이 이제 팀을 이제 지키게 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 뭐 체이스 형도 잔류했고 저스틴 리드까지 데려오면서 이 팀은 진짜 꾸역꾸역 어쨌든 이 멤버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고 사실은 세인츠는 이제 이 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걸 지켜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뭐 리드 역시나 스페고노르 디펜스에서 워낙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고요.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